네, 안녕하세요. 네, 정정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서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영노 밥에 관련한 글을 쓰면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한국 미술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뭐 이전에도 훌륭한 작가시다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굉장히 좀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모범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운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40분이죠? 40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작가인데 미국에 잠시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종이 공방을 가서 그래서 이제 종이 연구를 하다가 책의 참고문을 타고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 국회의사당에 있는 200년 전의 자료까지 제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일본을 또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일본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럽 쪽에 자료는 다 있으니까 일본을 드나들다 보니까 또 중국도 자료를 또 손에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창작을 위해서 작가로서 자료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출발된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도 있었고 또 새로운 시각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알아서는 안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고요. 또 학교에서 한 15년 교육자로 쓰면서 그걸 좀 실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료라는 것이 미술 교육의 필수라는 걸 알았는데 이영노 작가 이분은 재료학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안 그랬습니다. 조선 말기라는 게 굉장히 혼동의 시대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프랑스를 가서 우리의 전통을 현대로 바꿔내는데 성공하신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이영노의 다른 측면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미술사에서 재료축법사적으로 이영노를 조명을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분의 창작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것을 지향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것으로 강의를 일단 이제 한국 미술사의 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일본 나라현에 있는 다카마츠주가 공군 벽화입니다. 그런데 70년대 발견돼서 일본에서 고구려하고 한반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장자가 누워있는 천장에 별자리가 평양의 별자리인데 그게 발견되면서 고구려 유민의 그 무덤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년 뒤에 이 발굴되고 30년 뒤에 기계를 넣어서 안료 분석을 다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은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자료를 중간에 여성의 입은 이 발굴식이 안료가 아니고 용룡입니다.
염색제에서 가져온 염료성 알료. 그리고 이 치마가 이제 염료성 알료 쪽입니다. 이제 이 여성 알료. 그래서 알료는 유기 알료죠. 광석에서 광물에서 추출하는 거. 이 여성은 유기 알료. 그 유무의 세계를 이제 재료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고려로 넘어오면 이제 고구려 불화가 이제 음양 오행론이 이제 주된 사상인데 우리 초기의 어떤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고려 불화로 들어오면 이제 불교적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수벌 관인데 비단의 그림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네. 높이가 한 이제 5m 정도 되는데 이 이제 배체기 때문에 이렇게 비단은 투명해서 주된 색채가 뒷면으로 거의 무기 알료 석체의 90%가 뒷면에 칠해지고 앞면에는 이제 얼굴선이라든가 보관, 액세서리, 명합품 이런 것만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든 주색이 피부색이나 이 치마색이 주색이 다 뒤에서 나오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불화가 이제 불교 사상하고 이렇게 이제 섞이면서 부처의 그 신이죠. 신의 그 아주 극적인 그 아름다움 그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이제 태조 이제 조선으로 오면서 이제 이런 불채색화 기법이 이 왕가의 이제 하나의 유파를 이루고 그 왕가의 이제 궁중 화가들에 의해서 초상화 형식으로 남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민들과 절간에 이 불교가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교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민화나 탱화, 불화 쪽에만 채색화가 남고 이제 주류는 수묵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그 주류가 이제 수묵이었는데 사대부들이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런데 이게 조선 말에 오면서 이제 이 추사라는 이 천재가 등장하면서 그냥 수묵화가 아니고 중국의 문인적 수묵화, 문인화적 수묵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굉장히 그 중국적인 수묵화로 좀 경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한국 미술사가 양식사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서류법사는 이제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대학의 그 미술 교육 현장에서는 재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우리 미술 교육의 한계가 아닌가. 빨리 이 점을 좀 개선을 해야 좋은 작가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양 오행론이라는 게 뭐 저도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해서 지식이 짧습니다만 이제 간단히 그 도식화해 보면 음양 오행론이라는 게 원래 이제 태초에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 이제 생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유의 세계로 들어가고 유가 이제 음양이 아니고 음양이 오행으로 가는 이런 구조인데 이걸 그림에 대입을 시키면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이제 화면 자체가 백지죠. 무의 세계인데 여기 점을 하나 찍으면 먹이든 알료든 점을 하나 찍으면 유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 유가 이제 농담으로 가게 되면 수묵화가 성립이 되는 거고 오체로 가게 되면 채색화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수묵화와 채색화라는 게 우리 한국화의 양대 산맥이라는 거죠.
큰 두 개의 주류였는데 조선 시대가 500년 정도 유지가 되면서 조선 말에 이제 그 수목 우위론이 너무 경직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수목이 채색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생겼었던 거예요. 그 균형을 상실합니다. 이제 수목이 우리가 보면 이 범양론이나 오행론이 이게 한 라인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열을 따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의식이 정직이 되면서 수목우위장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목화라는 것은 정신의 세계다. 그 아주 지고한 격조가 높은 그런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채색화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3학년 때 채색화 수업 시간에 채색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못하게 굉장히 괴롭히셨어요. 예, 그래서 그 채색화를 하나 완성을 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때 경험 때문에 제가 사실 미국에 갔을 때 내가 직접 공부를 하고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왜 수목은 해야 되고 채색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가지고 제가 재료학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고 보니까 이거는 똑같은 비중이고 음과 양처럼 계속 서로 이렇게 교류되는 공생하는 관계지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이런 어떤 차별적 개념은 전혀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수목채색 균형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이 동서의 색채관을 잠깐 보게 되면 동양인의 색채관은 이 오행도에 나타납니다. 서양인의 색채관은 이 스펙트럼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색채관이 서양인은 서양 그 태양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양인은 태양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태양계를 벗어난 전 우주를 무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라는 것이 빛에 의한 파장이나 입자가 아니라 뉴턴식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상징색입니다. 우주를 이루는 5가지 원소, 나무, 물, 흙, 쇠, 물 이거 5가지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상징색입니다. 우리 색. 그래서 뭐 7빛깔 무지개 이런 표현은 사실 원래 우리 표현이 아니고 오색 찬란하다 이게 우리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양 문물을 근대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양적 세계관에 지금 굉장히 함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확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다. 서양 거는 어떤 것이다. 서양이 더 좋고 동양이 더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역시 차별적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양인은 난초로 그리라면 이렇게 그려요. 예, 서양인은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림자를 반드시 그립니다. 서양 사람은. 근데 동양인은 그림자 절대 안 그립니다. 예. 그게 비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보는 색채라는 게 빛에 의해서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현상에 불과하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서양에는 먹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본질의 색을 표현한 게 아니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색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이 필요 없죠. 그런데 동양인은 먹을 굳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난초 있고 원래 보이는 녹색 서양이 옛날에 이제 북송의 문동이라는 분이 대나무를 굉장히 잘 그렸어요. 하루는 이분이 늘 먹으러 그리다가 빨간색 대나무를 그렸대요. 일화가 남아 있는데 빨간 대나무를 보고 이제 옆에 그 제자가 선생님 세상에 빨간 대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넌 그러면 까만 대나무는 봤냐? 까만 대나무 그릴 때 아무 소리 안 해놔놓고 빨간 대나무 그린다고 왜 시비를 거냐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 먹이라는 게 이제 상징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먹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어떤 상징성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정신으로만 관념으로만 이제 봤던 거죠. 그런데 이 먹을 만드는 사람들은 북송 때는 화가들이 만들었습니다. 북송의 시서와 삼절인 소동파 이런 사람들은 먹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북송 시대가 보면은 기술과 문인들의 그 함적인 어떤 정신성 이게 굉장히 균형을 이루었던 사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제 조선 시대 때는 기술자들은 굉장히 하급이죠. 무시받았죠. 그러니까 이 먹 만드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문인들이. 그래서 이제 송년묵은 이렇게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나무 뿌리를 태우면 끓음이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쪽에 가서 끓음이 제일 가볍고 입자가 작은 것만 여기 모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모아가지고 먹을 만들면 고급 먹이 됩니다. 가장 작은 입자. 송년묵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송년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를 몇 그루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환경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나무를 좀 덜 죽이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 유연 만드는 걸 개발했습니다. 북송 때. 그래서 이제 유연묵이 기름을 태워서 기름 그 끓음을 가지고 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이제 송년과 유연의 입자 크기를 보면요. 송년은 유연의 한 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연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번직이라는 기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몸이 무거워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물은 번져가는데 이 송년은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 버려요.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나 유연은 H2O 물이 달려가는 속도를 똑같이 달려가죠. 예, 입자가 작고 가벼우니까. 그래서 중국의 번직이라는 기법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송년묵만 있을 때 그림은 다 이런 식이었어요. 선으로만 그렸어요. 동양인이 뭐 성묘를 좋아한다, 선을 좋아한다 이러는데 그 재료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번지는 재료가 없는데 그러면 선으로 그리지 뭐 선을 좋아서 선만 그렸나 말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재료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선으로 그린 거라고. 동양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선묘를 좋아해서 선의 예술, 동양화는 선의 예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재료학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선의 예술 아닙니다. 송년묵이 있을 때만 선의 예술입니다. 재료가 그것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나 유연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미불이 발목산수를 시작합니다. 발목산수를 개창한 사람이 미국인데 지금 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이상으로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수묵, 번지기, 농담 이게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종화적인 수묵화가 그때부터 이제 용성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회화 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중엽의 서위의 작품, 이 물이 뚝뚝 흐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재백성,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아주 그냥 번지기 위주의 농담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광석을 갈아서 이제 색을 채취를 하는데 이거 손으로
그저 파쇄를 하고 뭐 그렇게 수비를 해가지고 그 토성을 제거하고 발색 물질만 채취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아래 것들이 하는 거죠. 예, 뭐 선비들이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런데 이게 이제 석청, 푸른색 돌을 칠하고 그 위에 등황이라는 염료성 안료를 바르면 이런 색이 됩니다. 아까 보셨죠? 석청은 예, 푸른색인데 등황을 바르면 이런 색입니다. 그다음에 초기 연지라는 염료성 안료를 칠하면 이렇게 양색을 칠하면 진한 청색입니다. 이런 굉장히 기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작업이 필요한 채색입니다. 이제 소립자 안료는 이제 이런 그 봉채라든가 접시에 담긴 안채, 편채, 또 전부 소립자입니다. 작은 입자가 작은 거. 이제 초보 물감은 더 소립자입니다. 그래서 안료도 대립자와 소립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료 입자, 그리고 이제 염료성 안료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중량감이 굉장히 크죠. 예, 석체로 그린 게. 안료 입자의 크기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석체가 이 부분에 있고요. 요게 이제 분체, 예, 가루 안료, 드라이 피그먼트. 이제 요게 튜브 물감입니다. 예. 그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아까 보신 안채, 편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발색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료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사실 채색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든가 신연복의 단옥풍전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아까 그 빨간 돌 있죠. 그 주사로 칠한 거고요. 이것도 석청, 광물질, 무기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의 요게 쪽입니다. 염료성 안료입니다. 그래서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전부 염료고요. 그래서 무기알료, 유기알료 다양하게 썼어요. 조선 시대 때. 이때가 이제 굉장히 문예 부흥기죠. 그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도불 이전의 이영노는 그러면 이 두 개 양대 상의 수묵과 채색 중에 어디에 서 있었느냐? 수묵에 서 있었습니다. 서예도 하셨고 사문자를 절개하시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먹이나 소립자 안료를 절개했다. 대립자 안료 안 썼습니다. 이영노 선생님은. 이제 타계하실 때까지 대립자는 절대 안 썼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지를 주로 쓰셨어요. 도불 이전에. 도불 이후에는 순질이나 기타 종이 많이 썼고요. 이제 요 종이는 제가 지금 이 상태로만 봐서는 선지인지 순지인지 확실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한계가 명료해요. 예,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게 있는데 요거는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일본 유학 가서 그 풍경화 유사한 산수화를 그리기 실경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잭슨 폴록이나 이런 이제 미국의 추상화 영향을 받으면서 서예적 추상화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서 역시 선지와 선지라는 바탕 이제 하선지 그리고 감체를 주로 쓴 거죠. 이제 뭐 이런 작업을 하실 때쯤 이제 도불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도불 이후의 작품이긴 한데 여기서 사용한 물감이 수채화 물감. 그래서 이분은 담채를 하셨고 진채는 안 했습니다. 그래 이제 바탕재를 보면 이분은 이제 선지 쪽을 많이 썼던 거죠. 도불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게 이제 경제 정선의 인왕 제색도인데 이게 순지 각종입니다.
닭종인데 이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표구 전문가분들의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순지를 뜰 때 쌀가루를 뿌려갖고 그 분백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지도 뭐 하얗고 매끈한데 훨씬 이제 아주 그 석회벽 같이 그렇게 단단한 흰색 바탕을 만들려고 쌀가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그냥 순지를 두들겨서 써도 되는데 이 분백지를 썼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왕산이 비가 개이는 장면이잖아요. 그 얼굴을 우리가 세수하고 딱 보면 아주 맑고 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왕산이 그 물에 싹 씻겨갖고 아주 그냥 해맑은 얼굴을 딱 내놓는 그거를 이분이 분백지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료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동양화 5대가 근대 5대가들 작품을 보면 거의 이제 실경이 반, 뭐 관념 산수 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지를 쓰셨어요. 5대가들이 이제 그 관념적으로 중국 수묵화에 많이 얽매여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료적 입장에서 보면은 청정 이상도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한국적인 풍경이지만 선지입니다. 화선지입니다. 저 병관식 작품은 이 사진으로는 정확히 판단은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이제 그 닭종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그러면 몽골 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닭종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왔거든요. 이 닭종이가 이제 그 순지를 여러 개를 붙여갖고 두들겨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온도에 붙이고 그 위에 이제 콩댐을 합니다. 콩을 불려갖고 이제 그 푸대에 맷돌에 갈아가 푸대에 넣어가 푸대를 이 종이를 놓고 치대면 이제 콩의 그 에멀저 유상액이 와갖고 종이에 흡수되면서 이게 방수 기능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쏟아도 걸레로 닦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습기는 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아텍스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 카펫보다 굉장히 위생적이고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벽에도 한지, 닭종이, 또 이 저 문에도 창호지, 닭종이. 이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이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 그림인데 제가 소시적에 할머니들 쫓아다니면서 콩댐 하는 방법 가르쳐달라 그렇게 해서 이 콩댐을 제 작업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콩댐을 제대로 하면은 아까 방수라 했잖아요. 먹을 물에 갈아갖고 그리면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물을 안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생강즙을 갈아갖고 생강즙으로 먹을 갈아서 그렸어요. 생강즙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이 계면활성제거든요. 천연 계면활성제죠. 계면활성제가 기름을 녹이면서 갈라버린 거죠. 뭐 조선시대 때 그릇도 옛날에 뭐 플라스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릇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름 먹이거나 콩댐 하거나 강물 먹이거나 해서 방수기는 종이로 만드는 농이잖아요. 이런 일본은 이세이 미야케가 일본의 이 종이 만드는 전통 오미야게인가 이걸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그 저기서 본 겁니다. 그 나고야 시박물관에서 우리나라 그 싸는 문화를 여기서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영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뭐 대가 때 잘 사는 집은 뭐 삼배로도 하고 뭐 이래 하지만 이 일반 서민들은 다 한지에 영을 했어요. 한지로 시신을 싸가지고 묻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도침을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종이인데 지금 이제 종이가 인사동에 파는 종이 굉장히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태국닭, 원료를 태국닭으로 하고 국산닭,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그냥 거의 지푸라기 같습니다. 이 가공 단계에서도 아주 열화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질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자르는 것도 이게 장섬유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질긴 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양 종이는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안 하고 자르는 방법을 쓰니까 한지도 이제 옛날만한 기능을 못 가지는 거죠. 일본은 이제 이제 쌍발뜨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발뜨기 하는데 이 외발뜨기가 종이를 굉장히 질깁니다. 원료 자체가 질긴 장섬유에다가 가공의 과정에서도 계속 그걸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한지 문화를 좀 새롭게 좀 조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황석유를 쓰면은 종이가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을 가는 종이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이 황석유입니다. 자, 다르 한트라는 이분이 그 미국의 우리 이제 그 식민지 시대 때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재래식 종이 만드는 법을 배워서 미국 이식시켜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잠시 왔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왔습니다. 일본에 2년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종이는 일본 종이의 아류 정도로 생각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제자를 기르면서 제가 그 소보에서 배운 그 디오도네 페이퍼밀의 원장님이 이분의 3대 손입니다. 예. 그런데 그 70년대에 미국의 종이 작가들이 엄청나게 나왔고, 그분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 순회전을 하고 일본에 와서도 또 전시하면서 한국에 그 전시가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전시를 보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 한국의 작가나 교수님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지가 저런 거였어 이런 거. 예. 입체도 만들고 한지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었거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 나라에도 이런 뭐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해외 아트 페어에서도 성과를 많이 올렸죠. 근데 이제 고암이 그 60년대 이제 도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뭐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그 잡지를 오서 이제 콜라주 붙이기를 하고, 또 지금 이것도 화성지인지 화성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같은 시기 때 이런 작품들 보면 화성지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60년대는 이제 화성지를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순지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작품이 악교포수라는 그 포수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 이 검은색 아닌 흰 부분, 이게 이제 교반수라는 용액을 바르면 이 부분은 방수 기능이 생겨가고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교반수로 발라놓고 이 먹물을 칠하면 이 부분은 먹물이 안 칠해지니까 글자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사실은 채색화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다가 이걸 적용을 한 거예요. 종이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리즈 작품이 꽤 나오고, 또 이제 정각, 정각을 이제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이게 지금 음각이잖아요. 이 음각의 그 조형성을 그대로 작품에 옮겨놨습니다. 지금 이런 선이 나타나는 게 흰 종이를, 원래 바탕이 요런 색인데 흰 종이를 붙여갖고 이 글자 형태가 나타나게, 일종의 음각이죠. 이런 데서 얻어낸 거죠. 또 양각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강도를 씁니다. 그래서 70년, 이제 60년대 후반쯤부터 순지를 많이 쓰기 시작해요. 재료적으로
원래 그 도불 전에 그런 저 선지라는 바탕재를 이제 버리고 순지로 좀 올막하면서 그 순지의 성격을 이제 이분이 좀 파악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도 뭐 지금 요 이제 한기주 작가 작품 이런 것들은 종이를 그 물체 위에 막 이렇게 겹쳐 쌓아가지고 마르면은 그냥 확 뜯어내는 이런 형식인데, 뜯어내면은 입체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지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순지가 이런 작업하기에는 최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 걸 보면은 이제 순지 성격을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탕재가 선지에서 순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제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데 실물을 보면 측면에서 보면 종이 두께가 한 1cm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제일 바깥에 있는 요 라인이 실제로 두께가 한 8mm 정도로 굵게 종이를 발랐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려면 접착제를 뭘 썼느냐라는 의문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전에 이제 도불 전에 그 선지라는 바탕재를 그 바탕재의 기능으로만 썼는데 도불 이후에 바탕재 자체를 그 발생 물질과 똑같은 그 회화의 주요 핵심 조형 언어로 전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회화의 3요소가 바탕재, 전색재, 발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색재, 바탕재와 전색재는 기능적인 역할만 하지 조형을 위한 그 직접적 표현 수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도불 이후에 이 바탕재라는 이 기능적 역할을 하는 이 재료를 발생 물질처럼 핵심 조형 언어의 역할을 하게끔 전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프랑스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선지 문화를 뭐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배우게 된 거겠지만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재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을 하신 거죠. 그 이전에 그 자신의 조형 언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예, 창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 같은 거, 예, 이런 재료도 바탕으로 쓰고요. 다양한 작업이 등장합니다. 계속 이제 그 단체를 쓰죠. 이런 데서도 수채화 물감을 쓰고요. 이 작품은 이제 유일하게 불투명 수채, 과슈가 등장합니다. 아마 그 시절에 그 프랑스에서 과슈라는 게 또 새로 상품화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시켜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작품 경우에는 이 누런색, 이게 종이를 뜯어서 붙인 거거든요. 물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이 자체가 발생 물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표현 재료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문자 추상이 이제 70년대에 굉장한 다양한 작업이 나오고 80년대에 이제 그 마지막 작업 군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나온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순지 중에 저급한 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피지라는 게 점이 딱 찍혔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닭의 껍질이 흑피가 있고 뱉는데 백피를 주로 사용해서 닭종이를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흑피를 완전히 걷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피지라는 거는 흑피를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 대충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은 껍질이 남아갖고
결국은 이 껍질이 이렇게 점점이 나타나는 종이니까 이제 뭐 이전에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이제 이런 거 벽지로 쓰고 뭐 생활 이 포장지로 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종이를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죠. 작품에 등장을 시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프랑스를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다면은 지금 근대 5대가들과 그냥 비슷한 그런 조용 수준에 머물러 계셨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이제 물론 뭐 도구를 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원래 굉장히 그 타고난 재주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고 이분 사군자를 보면 그 아주 우수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자신의 그 감각으로 새로운 경지를 찾아냈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이제 그 원점으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검증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분은 동에서 서로 가셨고 또 작품은 그 옛날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마치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크다란 어떤 태극의 동태를 도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